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몰랐어요. 예. 오늘 그 저녁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 리더십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게 될 김현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사실은 상담심리학을 옛날에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제가 상담심리학을 공부하게 된 이유가 저는 탑 프로페셔널들을 위한 어떤 상담가가 되고 싶어서 대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서 상담심리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는 삼성전자 리더십 개발센터에서 제가 커리어를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계속 리더십 개발 쪽에서 나름대로 이제 뭐 한 20년 차 정도 이제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세 번째 맨프레드 교수님 책을 번역을 했고요. 오늘 그 첫 번째 책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책은 리더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리더십의 정말 대가라고 말을 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되게 영광스러운 그런 맨프레드 교수님의 그 리더십의 5가지 그 에센스를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삶의 진정성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저희가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적인 모습 그리고 그들이 돈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랑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리고 죽음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에 관한 삶의 진정성에 관한 책이 두 번째로 이제 마련이 되고요. 강연회가 세 번째는 최근적인 리더십 롤러코스터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본격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 뭐 리더는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인 것 같으세요? 예. 리더는 어떤 것들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예, 솔선수범하는 리더. 예. 뭐 여러 가지 덕목들을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있는 그것들이 다 맞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하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연구 결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그래도 확률적으로 조금 더 리더십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나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5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한테 리더십에 있어서 뭐만 생각하세요? 몇 가지를 제시를 한다 그러면 저는 이 5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자기 탐색입니다. 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1세기 그 리더의 첫 번째 덕목이 뭐냐? 이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그 굉장히 많은 학자들과 저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21세기 리더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마케팅 적인 그런 생각도 아니고 시장 중심의 생각도 아니고 전략적 사고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냐? 자기를 아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도 잘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그 자기를 모르는 리더들이 엄청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을 아는 것도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것도 사실은 자기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리더들이 그 자기인식이 안 되면 회사 하나 정도 날아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회사 뭐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알 겁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파워라든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그 위험한 지경에 다른 사람의 인생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만을 경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이 나르시시즘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한테 어쩌면 낯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안다면 이게 무엇인지를 안다면 정말 이건 낯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먼지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자신감을 넘어서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리더들이 사실은 살펴봐야 되고 우리가 리더들을 바라볼 때도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그 부분을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동기부여를 시키는 것인가. 돈만 주면은 열심히 일해? 사실은 그거 아니거든요. 이제 그거 아닌 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팀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결국엔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이 뭐냐? 예, 결국에는 우리가 좋은 조직 문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예, 첫 번째 자기인식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인식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에서 21세기 리더에서 첫 번째 목록으로, 그러니까 덕목으로 이걸 뽑았고요. 요즘에 가장 잘 나간다고 하는 실리콘밸리 옆에 있는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에서도 역시 리더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까요? 자기를 아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죠? 이걸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하다고 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까요? 뭐 옛날에 그리스 신전에도 그 얘기가 써 있다고 그러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예. 그 얘기를 왜 이렇게 수천 년 동안 계속 얘기를 할까요? 예,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잘 안 되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잘 되면 이제 한번 얘기하고 말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게 사람들한테 되게 중요한 말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유행어로 따라온다는 거는 그만큼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또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사람들이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겠어요? 나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긍정적인 게 먼저 보이시나요? 부정적인 게 먼저 보이시나요? 예, 나는 참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부족한 면을 인식을 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10만 년 동안 이 지구에서 우리가 살아 남는 동안에 두려움이라는 어떤 감정도 사실은 있었어야 되고 나를 보호했어야 되고 뭐 등등등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볼 때 그 부정적인 것이 먼저 보이니까 어때요?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사람들한테 또 멋있어 보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꾸며내서 그것만 보여주고 다른 거는 안 보여주고 싶어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올바로 살아남는 방식이다라고 잘못 배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를 자꾸 가리는 데 익숙하지 나를 알아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제대로 써보겠다 이런 생각은 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프로이드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로이드가 인간은 성격이 저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람들은 슈퍼이고도 있고 이드도 있대요. 그래서 슈퍼이고는 뭐냐면 사회 규범을 굉장히 잘 지키고 다른 사람들한테 멀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게 슈퍼이고예요. 그리고 사회 규범에 충실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슈퍼이고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드는 뭐냐면 우리가 충동이라든가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 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격에는 이 슈퍼이고도 있고 이드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생각도 하고요, 잘 보이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남들한테 드러내기 힘든 그런 어떤 욕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욕망을 갖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중간에 컨트롤 타워가 있거든요. 그게 에고입니다. 그래서 슈퍼 에고가 이드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코미디 영화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여기 천사 나오고 여기 악마 나오고 여러분들 길 가다가 10,000원짜리 하나가 뚝 떨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솔직하신 분들입니다. 거기서 그 바로 주워갖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머니에 넣어요. 예, 이드가 이제 발달이 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딱 10,000원짜리 보는 순간 우리 마음의 갈등 해요, 안 해요? 하죠. 예,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에고가 작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거를 빨랑 주워갖고 내 돈으로 내가 뭐 맛있는 거 사 먹거나 이렇게 써버릴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이드가 여러분들이 이제 있으면 그런 생각은 당연히 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아무 생각이 안 들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 득도하신 거예요. 이런 데 나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돈은 내 돈이 아니고 바로 주인을 찾아줘야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여러분들의 슈퍼에고가 작동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슈퍼이고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이드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은 저걸 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들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에고가 결국에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저녁에 이렇게 와서 강의를 한다 그러면 뭐 좀 먹고 오면 좋은데 앞에 뭐 막 바쁘다 보니까 뭘 제대로 못 먹고 왔어요. 근데 여기서 뭐 이렇게 막 뭐 드시고 계셔. 그러더니 이제 뭐 다 드셨는지 이거를 이렇게 남겨놓고 이렇게 딱 계시잖아요. 그럼 전 배고프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렇죠. 예.
그 먹고 싶잖아요. 그쵸? 먹고 싶은데 가갖고 에이 이거 안 드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먹을게요 하는 거는 제가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뭐가 지금 작동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드가 작동했다는 뜻이죠. 근데 내가 그거를 보면서도 저 사람은 저거 가다가 버릴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배가 너무 고프지만 그래도 강연하러 온 사람이 어떻게 체면이 있지 저걸 얻어먹어?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배고파갖고 이렇게 쫄쫄하면서 강의를 끝낸다. 그럼 저는 뭐가 지금 작동한 거죠? 슈퍼에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에고라는 존재는 이 양쪽을 다 만족시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제가 그 에고가 다 만족이 될까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렇게 가가지고 혹시 이거 안 드실 거면 뭐 저 주시고 뭐 저 이거 있는데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이거 가지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책에다 사인해 드릴까요? 뭐 그러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배고픈데 그런 어떤 먹고 싶은 식욕을 이제 이들을 충족시킬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체면은 그렇게 구겨지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그 10,000원을 주셨는데 그 10,000원을 여기다가 이렇게 내가 딱 놔뒀다가 어디다 올려놨다가 하루 지난 다음에도 아무도 안 집어갔으면 내가 그거를 이제 가져가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제 에고가 거기서 이제 작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이 욕망이 올라오느냐, 어떤 생각이 올라오느냐, 사실은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에고가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그거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들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부적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나는 사람이니까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한 3개 정도 적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투 좀 하십니까? 네. 한 질투 하죠. 저도 어느 순간에 야, 나 질투가 좀 없었으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사실은 있어요. 사실은 한 적이 있는 게 아니라 늘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질투가 나죠. 페이스북을 보면 그렇잖아요. 예, 사람들이 막 잘 되고 어디 가고 뭐 상 받고 뭐 어디 가고 대단한 거 하고 막 이런 거 보면 잘 됐다 내 피친들 이러면서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은 다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기업에서 굉장히 그 성과급제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영업 조직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영업에서 굉장히 많은 그 받으신 분들 그래서 앞에 막 나와가지고 막 꽃가마도 태워드리고 선물도 엄청난 것도 주고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저거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일할 거라고 회사들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를 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거 분명히 뒤에 뭐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그런 여론이 조성이 안 되잖아요. 그럼 말을 안 하고 있다가 뭐가 하나가 탁 터지잖아요. 그럼 다 같이 몰려 들어가고 난리가 납니다. 잘하는 것도 얄미워 죽겠는데 돈까지 많이 벌어. 그러고 회사에서 인정까지 받고 칭찬까지 받아. 저렇게 막 저 사람을 위해서 저 돈을 써. 그러면 그 사람 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사람 떨어지는 순간 사람들이 다 들러붙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조직에서도 별로 도움이 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열등감, 여러분 열등감 좀 있으세요? 아유, 난리 나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나가다가 상대쪽, 이렇게 반대쪽에서 동성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걸어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를 제일 먼저 보십니까? 어디를 먼저 보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열등감이 있는 데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이제 열등감 포인트가 돼요. 제가 우리 숭실대의 그 중소기업 대학 원장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건데, 걔가 말이야 아주 잘생겼어. 머리 숱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 그림 그려지시나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진 거는 못 봐요. 내가 못 가진 것만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가 못 가진 거를 가졌다 그러면 내가 사실은 10개 갖고 저 사람 그거밖에 없는데 그게 더 커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뺏고
뺏고 싶고 막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드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왜 사람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당연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뭐 미움받을 용기로 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그 아들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력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 제1 동력이 열등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가 부족하다. 그럼 결국에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가 이제 그 점점 더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 그 유명한 요리사나 미식 뭐 이렇게 평론가들 있잖아요. 예, 음식 평론가들. 그런 분들 보면 뚱뚱한 분 별로 안 계세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소화 기능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이걸 아무거나 집어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그럼 그쪽으로 자기가 어떤 것들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거나 잘 먹는 분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맛있는 녀석들에 나오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은 사실 뭐 요리를 잘 하시거나 뭐 평론을 하실 그런 분들이 사실은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내가 부족한 어떤 면이 결국엔 나를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열등감이라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나의 발전 동력으로 잘 사용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칼융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열등감을 가지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근데 열등감이 나를 가져버리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열등감이 나를 가져버려갖고 내가 열등감에 막 이리저리 좌지우지 된다. 그러면 그게 이제 비극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고요. 샤덴프로이데 이거는 독일어인데요. 이 단어 외우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발음 희한하죠. 샤덴프로이데. 근데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인간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슬랩스틱 코미디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자빠지고 넘어지고 막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막 웃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이렇게 고통스러우면 그걸 보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고통을 가하면 그때 쾌락 호르몬이 나와요. 도파민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선한 존재로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런 생각이 이제 들죠. 그럼 도대체 선하다는 건 뭐냐? 이런 생각이 이제 들죠.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사회에서 요구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따라하려고, 그걸 따르려고 하지만 인간은 원래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드도 막 드글드글거리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우리가 말하는 부적절함들이 끊임없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건 문제가 아니고 얘를 결국엔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이 끌어올라서 나를 좌지우지하고 있는가, 나를 망가뜨리고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프로이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어떤 욕망이 있을 때, 그거를 감정이 있을 때 그거를 누르지 마라. 그 누르면 결국에 더 흉한 꼴로 돌아온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욕망이 올라온다, 그럼 그걸 누르는 대신에 그걸 어떤 식으로 건강하게 풀어갈 것인가, 그 부분을 이제 오히려 연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에 가장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욕망, 욕구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열망하는가, 내가 인생에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네. 여러분 10년 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네. 10년 후의 모습을 떠올리니까 가슴이 네, 10년 후의 모습을 떠올리는 순간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되게 훌륭한 인생 살고 계신 거고요. 네. 만약에 가슴이 하고 눈앞이 깜깜하다,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여러분들한테 그냥 새로운 비전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길 바라는가, 그거를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리더에게도 중요하고 일반인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리더들한테 특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이 자기의 알지 못하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잘못 이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오늘 있었던 그 뉴스에 나온 그런 사람들하고도 사실은 연관이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오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르시시즘이라고, 이건 굉장히 유명한 개념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 이 그림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나르시시즘의 이제 그 근원이 되는 나르키소스라는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나르키소스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여기에 빠져 죽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핀 꽃이 뭐예요? 수선하다. 그래서 뭐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개념화를 이제 처음에 한 사람이 프로이드인데, 여기에 보면 이 사람 원래 어때요? 잘생겼어요? 어때요? 예, 잘생겼죠. 근데 자기가 보는 나의 모습은 어때요? 잘 안 보여요. 그쵸? 굉장히 추합니다. 나르시스트는 이제 뭐 우리가 줄여서 나르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나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기의 어떤 사람들의 뭐 특권이라든가 사람들의 어떤 떠받듦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자존심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돋보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이런 거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커요. 근데 그 욕구가 굉장히 큰 이유가 무엇이냐?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제대로 양육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응당히 받아야 될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비어있는 곳을 바깥에서 사람들로부터 사실은 얻어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요즘에 얘가 누구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람들한테 뭐 찬사와 그 관심과 이런 거 엄청 받고 싶어요. 아니 맨날 그렇게 어떻게 대통령이 트위터를 그렇게 계속해요. 그러니까 뭐 이분은 그리고 자기가 했던 말 뒤집고 하여튼 사람들한테, 그리고 엠바고 돼 있는데 자기가 대통령이 먼저 터뜨리고 막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어떤 그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욕이 됐던 찬사가 됐건 그거 없으면 이 사람 죽어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한때 우리 지구가 굉장히 평화로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뭐 메르켈 총리라든가 오바마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 이제 그 세계적 지도자로 있었을 때는 꽤 그래도 세계가 이게 평화로웠죠. 그러면서 뭐 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든지 역사는 나선형으로 변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한 극단을 가면 다시 이제 이쪽 극단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 나르시스트들의 세상이 다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 갖다가 한태평양 어벤져스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에 트럼프 이제 시작을 해서, 그리고 러시아에 가면 누구? 푸틴, 그래서 막 몇 시간씩 다른 나라 정상 기다리게 하는 푸틴, 그걸 통해서 나 힘 있는 사람이야 이거 이제 강조하려고, 그리고 뭐 다른 나라 대통령이랑 이제 얘기하면서 이따만한 도사경 끌고 들어오고 막 무섭게 벌벌 떠는 거 보고 좋아하고 뭐 이제 이런 푸틴, 그리고 또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이제 중국으로 내려오면 시진핑의 몇십 년 만에 1인 독재 체제로 이제 그 시스템을 갈아엎은 시진핑이 이제 있고, 또 밑에 내려오면 또 누가 있어요? 일본의 그 아베, 요즘에 우리 굉장히 골치 아파. 그리고 저기 필리핀의 두테르테까지 완전히 그 환태평양 어벤져스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자기의 그런 권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을 그러니까 채우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평화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부적절하게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가 아주 좋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느끼게끔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삶의 목표예요. 왜? 어렸을 때 적절히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공포와 아주 깊은 고독이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채우려고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거는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런 걸로. 그래서 진정한 사랑으로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채워야 되는데, 진정한 사랑은 이제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바깥에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국제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어렵죠. 뭐 미중 뭐 무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다 나르시스트들끼리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막 훅 붙을 것 같았다가 또 뭐 이렇게 되다가 또 훅 붙을 것 같다, 사람들 계속 조마조마하게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있고 내가 파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나르시스트들이 득세를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골치 아파지고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굉장히 불행해져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것도 이제 그런 거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에 그리고 뭐 우리 회사에 이런 나르시스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 사람의 선을 넘고 그 사람을 모욕하고 이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공감하지 않고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조직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어떡하냐? 근데 또 그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되게 높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살아요. 공부도 진짜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합니다. 자기가 어느 생각하는 수준에 올라갔다라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발톱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결국엔 정권을 잡게 되고 그런 것들을 하면 뭐 손목을 잘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손목 자를 필요 없어요. 예, 그들은 잘 숨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이렇게 여유롭고 카리스마 있고 막 이렇게 사람들을 또 잘 이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을 이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보면 이 나르시스트들 연구한 거에 비한 이렇게 연구를 보면 약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상사가 나르시스트면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예, 회사를 옮겨라 막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회사를 옮길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알고나 당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또 어떤 회사에서 이 나르시스트 하나를 제대로 컨트롤 못했고 회사가 완전히 망가지는 그 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 YG. 예, 승리가 완전히 나르시스트예요. 검찰 조사 받으러 가면서 그 화장을 하고 간다는 거는 웬만한 멘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의 잘못이 만천하에 드러나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는 잘못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나쁘게 물들여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썩은 사과를 골라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썩은 사과 중에 대표적인 썩은 사과가 이 나르시스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 그런 한 사람이 회사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리더가 되면 어떤 이런 병이 아니더라도 아주 극단적인 병이 아니더라도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성인들의 정신병을 이렇게 쭉 연구를 해보면 보통은 한 20살 넘어가면 그것이 이제 발병을 하거든요. 뭐 무슨 조현병이 됐건 무슨 병이 됐건. 근데 요 병이 그 발병 시기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예, 이게 자기애성 성격장애라고 하는 진짜 정신병인데 요거 언제 누구한테 제일 많이 나올까요? 예, 50대 남성에게 제일 많이 나와요. 예, 50대 남성들이 왜 갑자기 나르시스트가 될까요? 예, 나르시스트는 잘 나갈 때는 인정받을 때는 사실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찬사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보이고 싶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뻥치고 허세하고 막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고 결국에 그러다가 자기가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코스를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힘이 있을 때는 이 나르들도 신나게 살아요. 근데 힘이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내가 뭐 퇴직을 하게 된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신체적으로 뭐 굉장히 안 좋아진다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그 누리던 그런 것들을 못 누리기 때문에 우울해집니다. 굉장히 우울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꼴보기 싫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을 다 비난하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병원에 가서 보면 이제 그게 진단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잘 나갈 때는 나르들은 그렇게 큰 해가 되지 않지만 이게 자기가 꺾인다고 생각할 때 굉장히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실제로 기업에서 이런 일 때문에 뭐 자살하고 그런 분들까지 봤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하지만 결국에 그게 받쳐주지 못할 때는 자기의 모든 것이 허상이 이제 다 빠져나가면서 삶의 의지조차 사실은 가질 수가 없게 되는 시기에 이르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정신과에 가도 치료가 잘 안 돼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예. 그 의사를 되게 의심하고 그리고 적대시합니다. 전문가를 적대시하는 면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뭐 하여간 뭐 이렇게 해서 알고나 당하자. 예, 그래서 그리고 리더들 같은 경우는 약간 내가 이게 뭔가가 올라오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그 본인의 어떤 성격적인 수준에서는 조금 본인이 이제 좀 이렇게 컨트롤 해야 되는 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리더가 되면 기본적으로 뇌의 구조가 바뀐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병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저도 막 이제 어느 순간에 막 일이 막 잘 되기 시작하면서 막 사람들이 저를 막 찾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막 그렇게 되면 저한테 뭐 옛날에는 이런 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뭐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아, 네, 그냥 그러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거를 또 요청
헐, 나한테 이런 거를 요구해? 나 김현정이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쳤구나 이제 그 생각을 바로 했어요, 저는. 이러다가 미칠 수 있겠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맞춰주니까 그래도 되는지 알고 점점 그러다가 선을 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오만을 경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이렇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예스맨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 주변에 예스맨밖에 없다라고 하면 내가 문제구나.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리더분들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뭐라 그랬더니 뭐 부하 직원이 나한테 따졌어요. 그러면 제가 어휴 훌륭한 리더세요.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부하 직원이 무언가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사다라고 하면 최소한 나르시스트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리더십에서 나르시시즘 이쪽 분야는 거의 이제 독보적으로 맨프레드 교수가 이제 전문가십니다.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사람들 동기부여를 하는 데 있어서 내적으로 동기부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동기부여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돈을 좀 더 주거나 보상과 처벌을 해주면 사람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동기부여하고 뭔가 잘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기업에서 중간관리자들을 강의를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실은 어떤 분들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부하 직원을 사실은 동기부여할 수 없어요. 왜? 중간관리자들 왜? 내가 보상을 할 수도 없고 난 평가자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동기부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동기부여를 보상과 처벌로밖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이제 다 20대 같긴 한데 그래도 여기서 좀 이렇게 애 키워보시고 뭐 그런 분들한테 좀 여쭤볼게요. 그 애들 이제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보통 부모들이 어떻게 하나요? 뭐 몇 점 맞아오면 뭐 용돈 올려줄게, 뭐 핸드폰 바꿔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너 몇 점 이하로 떨어지면 뭐 맞을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애들이 성적이 오르든가요? 안 올라요. 그런 식으로 올랐으면 저기 뭐 재벌집 애들은 다 뭐 이렇게 됐어야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상과 처벌을 주면 사람들이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사실은 역효과를 냅니다.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런 어떤 보상과 처벌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심지어는 역효과를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것들로 사람들을 동기부여를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단계 높은 이상향을 제시함으로 해서 동기부여하라. 요즘에 리더십에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도대체 한 단계 높은 이상향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이상향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한 단계 높은 도덕적 이상향이다. 그건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평화와 세계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제 이런 박애주의라든가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든가 뭐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단계 높은 이상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단순히 너 이거 해가지고 뭐 그 월급 받아갖고 이렇게 해서 뭐 해외여행 가라, 뭐 이렇게 해서 뭐 집 사라, 뭐 차 사라 이렇게 하는 걸로는 사람들을 동기부여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 단계 높은 이상향을 제시하라. 리더십에서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치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추구하는 사람으로 만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그 내적 동기부여가 중요한 이유가 외적 동기부여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쓰게 되면 이게 그냥 효과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되냐? 내적 동기부여 시스템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계속적으로 보상과 처벌로만 사람을 다루게 되면 나중에 사람들이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강의를 되게 많이 해요. 여기 보니까 밀레니얼 세대에 이제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여기 보니까 90년생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는 80년 이후생인데 저는 한 85년생 정도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85년생 이후 정도의 사람들을 이제 Y세대, 밀레니얼 세대로 보는데 그 세대가 사실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비극이 있어요. 제가 폭탄 맞은 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Y세대 폭탄 맞은 세대라고. 왜? Y세대는 거기서 나온 크리에이티브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Y세대 분들 이제 계시는데 뭐 죄송하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한 그런 얘기인데 크리에이티브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방송에 있어서 김태우 PD, 나영석 PD 이후에 스타 PD가 없어요. 그리고 홍상수, 김기덕, 봉준호, 박찬욱 감독 이후에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감독이 없어요. 이 사람들 다 30대 때 세계적인 그런 영화제에서 상 받고 이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10년, 20년 지나면서 이제 투자도 받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트라이 하다 보니까 결국엔 세계적인 거장으로 이제 크게 되는 거죠. 그럼 세계적인 거장이 하나가 있으면 그 밑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어떤 산업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크리에이티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산업적으로 봤을 때 베이비부머가 제조업을 이제 불러일으켰고, 그리고 X세대가 문화 콘텐츠 산업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탄, 뭐 BTS 뭐 아주 전 세계적으로 날르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1990년대에 어떤 대중문화가 엄청나게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매니지먼트 업이라는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성숙해서 지금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게임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IT 기업도 마찬가지. 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그 우리나라 Y세대들은 그런 것들을 만든 게 없어요. 청년 실업이 오래가는 이유가 청년들은 원래 신사업에서 청년들을 뽑습니다. 미국도 구글이나 뭐 에어비앤비나 이런 회사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가는 거지 뭐 거기서 에너지 기업 뭐 엑슨 뭐 이런 데서 사람들 그렇게 많이 뽑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엔 신사업이 계속적으로 나와야지 청년들을 흡수하는데 신사업이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30대 때 창업을 쫙 해가지고 아 저런 산업이 있구나 그렇게 해야지 그게 10년 20년 되면 성숙을 하게 되고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세계적인 어떤 그런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 지금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럼 왜 Y세대에 그런 크리에이티브가 없냐는 거죠. 다른 나라 밀레니얼들은 그런 거 만든 거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산업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작년 재작년에 세계적인 경기가 풀리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부동산을 많이 산 연령대가 20대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다가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다가 경기가 이제 살아나니까 20대들이 그동안 이제 집 못 사던 사람들이 다 집을 사기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만 빼고. 왜 우리나라 그 젊은 사람들은 이런 기회가 안 돼도 모멘텀이 없냐는 거죠. 세우는 게 없으니까. 이거 왜 그러냐라고 하면 저는 사실은 학교 시스템에서 이걸 찾고 싶어요. 학종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학생 생활 그 기록부로 대학을 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숙제 하나, 뭐 시험 하나 이런 걸로 계속적으로 평가를 받고 그리고 그 체벌이 이제 옛날에는 가능했었는데 1998년 학생 인권 조례가 생긴 이후로 체벌이 불가능해졌어요. 그럼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뭘 하죠? 그다음부터 상점 벌점 제도들이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옛날엔 그냥 아싸리 그냥 한 대 맞고 그냥 시원하게 맞고 끝났어요. 그랬는데 뭐 너 떠들어 그럼 뭐 분필 맞고 뭐 이렇게 그 지우개 맞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끝났었는데 너 이름 뭐야? 너 몇 번이야? 마이너스 1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요. 계속적으로 이게 쌓이는 거예요. 어디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 얘네들이 무슨 슈퍼마리오 그 게임의 마리오도 아니고 학교에 가면 맨날 그 1점 플러스 1점 마이너스 1점 이걸로 계속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면 결국에는 이 외적 동기부여 시스템이 내적 동기부여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뭘 해야 되지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아니 대학교 아니죠. 중고등학교 다닐 때고 뭐 언제건 방학 때 되면 여러분들 아침에 눈 뜨면서 무슨 생각했습니까? 오늘은 어디 가서 누구랑 놀까? 그냥 아씨 오늘은 뭐 하지? 이런 생각 이제 하시면서 눈 뜨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근데 요즘 어때요? Y세대 이후로는 자기의 삶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엄마 오늘 스케줄이 뭐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니즈가 굉장히 없고 그런 걸 안 해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해서 야 오늘 재밌었어 내가 오늘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살아서 나 뿌듯했어 나 즐거웠어 이런 성취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기가 어렵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요즘 이렇게 되면 결국엔 되게 무기력해진다 그랬잖아요. 요즘에 청년들이 들어오면 대기업에 들어오면 30%가 1년 안에 나갑니다. 그렇게 어렵게 취업을 해가지고 회사를 다니는데 굉장히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이거 좀 사회적으로 저는 그래서 굉장히 좀 목소리를 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적 동기부여, 외적 동기부여가 아니라 내적 동기부여 시스템을 사실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창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세대들이 창업을 할 때는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부자들도 창업을 해야 돼요. 마크 주커버그나 빌 게이츠나 다 부잣집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돈 벌고 싶어서 창업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은 그렇게 많이 벌리게 되고 결국에는 내가 만들고 싶은 세상을 꿈꿔야 되고 그것을 자기가 만들어가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인내심을 배우고 그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이런 거를 통해서 사는 재미를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 내적 동기부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팀으로 엮을 것인가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을 팀을 구성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회사가 잘 되려면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모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모아놔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다 전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공부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다 잘하는 사람이에요. 다 잘하는 사람끼리 모아놓으면 그 회사 잘 될까요? 네. 어떤 회사에서 미래 먹거리 찾는다 그래갖고 전 세계에 정말 석학급들을 16명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뭐 정말 잘 나가는 뭐 대학 교수, 어디 연구원, 뭐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한국 사람들 쫙 모아서 16명 딱 모아놔갖고 여기서 미래 먹거리 만드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짜잔 하면서 뭐 안 들었을까요? 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쵸, 서로 자기 잘났다고. 왜 쟤는 창가 옆에 책상을 주는데 나는 왜 여기 창가가 없냐부터 시작해갖고 질투 이런 거 굉장히 많고, 내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했는데 누구랑 하면은 뭐 주된 기술이 이런 게 있으면 내가 거기서 서브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아니다 이거는 내가 뭐 아무것도 안 돼. 진짜 계륵 집단이 돼버렸어요. 야구팀으로 치면은 미국에서 최고 명문 구단이 뉴욕 양키스입니다. 굉장히 이제 투자를 많이 하죠. 훌륭한 선수들을 다 모아갖고 와요. 근데 이 뉴욕 양키스는 월드시리즈에 우승을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훌륭한 사람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 팀에서 성과가 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꼭 반드시 그런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것들이 사람들을 이제 일을 하게 만드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예전에는 사람들을 어떤 스탠다드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다 어느 정도 이제 부합하는 인간을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돼요? 네. 그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게 괜찮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 같이 수준이 낮았으니까 우리.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고요.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웬만큼 하는 것 갖고는 사실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이제 잘 낸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좋다. 그러니까 창의적이다. 어떤 사람은 실행력이 좋다라고 하면은, 야, 너는 창의적인데 왜 이렇게 실행력이 떨어지냐? 너는 이렇게 실행력을 좀 내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냐? 이제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실행력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창의적이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실행력이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해갖고도 그냥 못하는 거 이렇게 해갖고 뭐 내가 뭐 창의력 70이고 그러면 실행력 20이면 뭐 이렇게 됐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엔 그렇게 해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최고들만 모아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쓰는 핸드폰 하나도 보면 뭐 화면이면 화면, 뭐 OS면 OS, 뭐 카메라면 카메라, 안 훌륭한 게 없어. 다 최고들이야. 다 최고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족한 거를 채워서 어떻게 한다? 그거는 이제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팀으로 일하는 이유도 뭐냐면 결국에 최고들을 쓰기 위해서 팀으로 일하는 겁니다. 팀을 이제 이룰 수 있는 리더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부족한 거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하는 걸 보고 잘하는 것끼리 묶어주라는 거죠. 이 사람 새로운 아이디어 많아요? 이 사람 실행력 좋아요? 그럼 너네들이 협업해! 라고 하면 거기서 일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돼야지 빨리빨리 무언가를 할 수가 있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상호 보완성을 이제 인정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그리고 또 질투가 없어요.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를 하면 그 안에서 질투가 말도 못하게 생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왕따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새로운 아이디어 많은 사람들은 야, 실행력 좋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 같고 그거 갖고 질투하지 않아요. 아, 제가 잘하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욕 안 먹겠구나 그러면서 즐거워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호 보완성을 잘 매니지하는 것이 리더가 해야 될 일이고, 여기에 보면 눈이 안 보이는 장님과 다리를 이제 쓸 수 없는 안진뱅이가 같이 장에 가는 겁니다. 이거를 혼자 눈도 보이고 혼자 다리도 멀쩡한 사람은 혼자 가요. 근데 우리가 팀으로 일하게 된다는 건 서로 부족함이 있음을 인정했을 때 사실은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요즘에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심리적 안정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취약성을 드러내라, 리더가. 그리고 사람들한테 취약성을 인정을 해라. 그것은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서로 도와주는 그런 조직이 되면 팀워크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리더는 강점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장점, 그리고 여러분들 부하 직원이 가지고 있는 강점, 이것들을 같이 이렇게 이용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임원 코칭을 많이 하는데요. 임원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굉장히 태스크 오리엔트 되는 사람이 임원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감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요. 다른 사람 이해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자기는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해갖고 막 팩트 폭행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상처 주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코칭 해가지고 부드럽게 말하는 거 이런 거 가르치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주변에 보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상처 안 주면서 말 잘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사람들 마음 잘 보살피는 사람 있어요. 그럼 당분간은 그 사람 쓰시라고 얘기를 해요. 야, 저기 그 김 부장한테 가서 그거 좀 그렇게 좀 얘기를 좀 해라 라고 하면 그 사람이 가서 잘 전달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고 해갖고 그거를 아니야 나는 부족하지 않아 내가 맞는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부족한 거 받아들이고 잘하는 사람 쓰시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팀워크가 좋아지고 그거 보면서 인정하는 순간 얘는 나보다 잘할까 난 배워야지 이 사람도 같이 상승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강점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하고 강점을 운영을 하는 것이 팀을 가지고 있는 리더로서 진짜 중요한 영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자기를 잘 인식하고 그리고 오만을 경계하고 사람들을 내적으로 동기부여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서로 도와주는 그런 팀워크를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그 리더는 결국엔 무엇을 추구를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 최종 방점이 돼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고 생기는 조직을 만들자 요것이 이제 5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 조직의 어떤 그 청사진을 맨프레드 교수가 제시를 해요. 그것이 사람들이 회사를 나왔을 때 이런 느낌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 나는 정말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느낌을 가져야 되는 거고, 리더는 뭐냐? 자기가 한 말은 자기가 책임지는 언행일치가 되는 진정성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자기의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때 그때 그런 조직은 성과도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막 쪼고 푸시하고 이런 데는 성과 좋아. 사람들 막 이렇게 밀어붙이지 않고 사람들끼리 사이 좋은 데는 그런데 성과 안 좋아.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어느 옛날에는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현대 이후로 연구 결과에는 그 반대의 결과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그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게 내가 잘못을 하더라도 비난이나 야단을 맞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믿음이 이제 심리적 안정감인데, 오히려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갖고 잘못됐을 때 야단을 안 맞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높은 성과를 가지고 온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야단치고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깎아내리고 이런 조직들이 오히려 성과가 나쁘다는 그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기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일하는 환경을 제공을 하는 것이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뭐 그런 거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상의 성과를 고성과 조직을 만들려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에 회사 나올 때 신나는 마음으로 와야지. 아, 나 어디 끌려간다. 막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 그 조직은 결코 오래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제가 아까 밀레니얼 세대 얘기하고 세대가 바뀌어가지고요. 그 앞에 세대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달라서 뭐 회사 가는 게 괴로워? 그럼 가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패러다임이 시프트가 좀 되고 우리가 일터도 하나의 삶의 한 장면으로서 사람들이 나를 펼칠 수 있는 장이 되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 리더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장님이시면 사장님이 리더면 아유 우리 직원들 여기 와가지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꿈도 펼치고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애들도 키우고 그리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할 때 결국엔 그런 조직들이 성과가 높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합니다. 리더는 이래야 돼 라고 하면서 맨프레드 교수가 여러 저서에서 말씀하시는 게 와이즈풀이 돼야 돼. 현명한 광대. 약간 부족한 것 같으면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위협적이지 않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깨비 얘기를 또 우리 그 한국판에 특별히 이제 써주셔가지고 또 그런 것도 있고 이 사진을 보니까 이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귀는 크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도깨비 방망이로 뚝딱 해결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게끔 해주고 뭔가 이렇게 그래서 리더가 약간 만만한 분위기가 사실은 있어야 돼요. 리더가 너무 잘나잖아요. 그럼 어때요? 부하 직원들이 기죽어서 일을 못해요. 아 내가 이거 한다 그러면 너 이것밖에 못했냐 야단 맞을까봐 그거 자기가 뭘 하겠다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 리더가 되면 사실은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 자기 잘난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어필하지 말고 오히려 나는 이거 모르는데 야 너 이런 거 하고 진짜 요즘 젊은 애들이 진짜 대단해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사람들한테 드러낼 때 그런 조직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서 성과 높은 조직이 이제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이런 모습을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지는 거를 여러분들이 주저하시거나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서로 팀워크가 나오고 신뢰가 나오게 뭐 이런 결과를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리더상 뭐 이렇게 이제 하면 와이즈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 뭐 네이버에서 찾아봤더니 와이즈풀이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뭐 이런 뜻도 이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리어 왕에 나와 있는 그 와이즈풀을 이제 메타포 하신 건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책 내용을 조금 이제 구성을 해서 우리나라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달을 해드렸어요.